31회 때도 출제가 되고, 여러분들 32회인데 여러분에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게 추가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출제가 될 건데,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면 사무소하고 개공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신설된 거죠. 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중개 보조원들은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시 광고는 주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이분들이 해야 되는데 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법에 명확하게 이제 들어갔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표시 광고 시 명시할 사항이 사무소 명칭, 예를 들어서 호박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명칭 들어가야 되고 소재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락처 및 등록번호. 이 등록번호가 이번에 신설된 거잖아요. 원래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등록번호가 추가가 된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허위 광고하지 말란 소리예요. 명칭 나오지, 연락처 나오지, 소재지 나오지, 등록번호 나오지, 성명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광고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시험에 단독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제 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명시를 해야 되고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표시 광고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 어차피 표시 광고할 때는 성명이랄지 명시를 해서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대부분 표시 광고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위한 표시 광고가 이것도 이제 최근에 신설된 내용들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를 하는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사무소에 관한 명시사항 외에 방금 우리가 배웠던 명시사항 외에 추가로 명시할 때 있어요. 소재지랄지 면적이랄지 가격 이런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명시사항 외에 추가로 명시할 사항이 몇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번에 신설돼서 32회 때, 여러분 32회잖아요. 이것이 이제 신설이 됐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소재지 명시를 해야 돼, 소재지.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할 때 면적, 가격,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종류, 뭐 토지냐, 건축물이냐, 임목이냐, 이런 거. 자, 거래 형태.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의 다음 각호사항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자, 건축물 같은 경우, 정착물 같은 경우, 총 층수, 총 몇 층이냐 이런 것도 명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승인, 사용 검사, 중공 검사 받은 날, 뭐 해당 건축물 방향이랄지, 방어 개수, 뭐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및 관리비, 뭐 이런 것까지. 자, 그래서 일단은 1, 2, 3, 4, 5번 이건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6번도 부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가로 공부할 내용들이 많이 생겼어요. 자,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할 때 저런 내용들을 더 추가로 명시해서 우리가 표시 광고를 하라.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이 있어요. 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시 광고할 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모니터링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위탁을 하겠죠. 위탁을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이라 이거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뭐 시도지사 그러면 틀리겠죠. 모니터링 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권한을 가진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실질적으로 뭐 위탁을 해서 하겠지만 일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니터링 기관이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 500만 원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입니다. 또 추가 정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돼요. 자, 이걸 위반을 해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가 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업무 위탁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해서 한다고. 그래서 이런 내용 한번 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내용 및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번에 신설된 내용이잖아요. 32회 때 여러분 시험 때부터 이게 이제 신설된 내용인데, 모니터링 업무는 크게 이제 기본 모니터링하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어요. 자, 기본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에 따라서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이 기본 모니터링 업무가 돼요. 근데 이제 수시 모니터링은 뭐냐면, 국토교통부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 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거다. 수시 모니터링은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하는 모니터링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에 보면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이 있어요. 모니터링을 국장이 직접 하지는 않겠죠. 위탁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모니터링 기관이라고 해요. 이걸 줄여서 이제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 기관이라고 표현할 건데,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려면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계획서를 국장에게 제출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자, 기본 모니터링 업무. 조금 전에 우리가 기본 모니터링 분기별로 실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대상, 체계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모니터링 할 내용을, 기본 모니터링은 그렇습니다. 자, 이 기간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 모니터링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이것을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를 국장에게 제출하라. 자,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 업무는 모니터링 기간. 수시로 한 거니까 12월 30일 이게 아니겠죠. 내용 및 방법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니터링 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매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근데 수시 모니터링 업무는 완료한 날,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장에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장은 제출받은 결과 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국장이 이제 결과를 받았잖아요. 그럼 시도지사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또 국장에게 보고를 해줘야 돼요. 시도지사 등록관청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최근에 신설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이 해당하는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 관련 내용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부당하게 광고하지 말라. 이건 내용인데,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그러니까 이게 물건도 없는데 표시 광고한 거지. 이거 부당한 표시 광고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 이것도 하지 말란 소리죠. 그 다음에 그 밖에 표시 광고 내용이 부동산 거래에서 해치거나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광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부당한 표시 광고를 했을 때도 과태료 처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부당한 표시 광고 세부적인 유형,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자, 이것 좀 신경 써봐요. 우리가 보통 이런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뭐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거, 세부적인 사항,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공고를 한다, 즉 고시를 한다. 이 지문 좀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아닌 자입니다. 그러니까 눈치 광고 있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란 말이 나오면 다 징역 벌금 사유입니다. 이건 과태료가 아니에요. 아닌 자란 말이 나오면 보통 1년 이하며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감옥에 공통된 점이 아닌 자입니다. 아닌 자는 무조건 1년 이하면 1천만 원이 벌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1년 이하며 1천만 원의 벌금 사유가 된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파트가 뭐냐면 이 결격사유. 이것이 이제 우리 과목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렵게 느낀 파트 중에 하나고, 또 자주 틀리고, 시험에는 매년 나와요. 이것은 빠진 적이 없습니다.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가 쉽게 나오면 쉬워요. 근데 어렵게 나오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수험생들이 이걸 어렵게 느낀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등록부 결격사유, 이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격사유 있는 자는 등록 자체를 못해요. 우리가 중개업을 하려면 개설 등록을 하고 하라 했잖아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등록 자체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중개업을 하는 도중에 이렇게 결격사유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등록을 취소시켜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취소시켜야 되고, 소속공인중개사로 보조는 해고시켜야 돼요. 또 취업을 못하게 돼 있고. 그래서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아예 중개업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등록부 결격 사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등록부 결격 사유. 아예 중개업을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격 사유 내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제한능력자인데, 이 제한능력자인데, 이 제한능력자 중에서 미성년자라는 것은 19세 미만을 말하죠. 19세부터 성인으로 보죠. 19세부터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를 미성년자. 그러면 이분들은 중개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배웠지만 미성년자도 시험 봐서 합격하면 자격증이 나와요. 합격을 하면 자격증이 나와요. 근데 이분들이 등록을 못해요. 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 등록을 하려면 만 19세가 넘어서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거나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으면 혼자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이게 혼자서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은 혼자서 물건 사고 파는데 계약서를 쓸 수도 있고, 물건 팔아먹어도 괜찮아요. 혼인을 하면 왜 그러냐?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법정,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계약을 하려면 법정 대리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혼인을 해도 중개업을 못하고 법정 대리, 즉 부모 동의를 얻어도 중개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미성년자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나이를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기다리면 되는 거지. 취득해서 만 19세가 되면 등록도 가능하고 취업도 가능하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는 어차피 결격사유니까 중개업을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혼인해도 안 되고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도 안 된다는 거. 벗어나는 시기는 만 19세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 중에서 피한정 후견인하고 피성년 후견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결격사유니까 중개업을 못합니다. 자, 피한정 후견인 개념 잡아드릴게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서 사회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유. 자, 그렇다고 피한정 후견이 된 게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판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장애가 있고 노령이 있고, 노령이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그렇다고 해서 피한정 후견이 된 게 아니에요. 법원으로부터 이게 떨어져야 돼요. 판정, 후견, 개시 심판이 떨어져야 돼요. 아무리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더라도 이게 안 떨어지면 판정 후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이라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질병, 장애, 노령, 부담부담, 정신적 제약으로서 사무 처리 능력이, 이건 부족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지속적으로 결여, 좀 많이 간 사람, 많이 간 사람, 이게 금치산다. 이게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피한정 후견이, 피성년 후견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중에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가 피한정 후견이고, 피성년 후견인은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중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법원이 판단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일단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떨어지면 결격 사유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결격 사유 기간 동안 중개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벗어나는 시기를 알아야 돼요. 그럼 언제 벗어나느냐? 종료 심판을 받아요. 자, 한정 후견 종료 심판,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 판단.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개시 심판부터 종료 심판까지가 결격 사유예요. 개시 심판부터 종료 심판까지가 결격. 이게 법원의 판단이죠. 그럼 이거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중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도 자격증 없는 사람은 시험 봐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어요. 5년 중개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중개가 취득을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중개업을 하려면 이 종료 심판이 돼야 된다. 법원으로부터 정신적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법원으로부터 종료 심판이 떨어져야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런 원리가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공부하는 방법은 개시 심판부터 종료 심판까지가 결격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들어서 피특정 후견이라고 자주 뜨거든요. 이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방금 제한 능력자 중에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만 결격.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 뭐 피특정 후견인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격 사유가 뭐냐? 파산자입니다. 이제 줄여서 파산자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걸 이제 줄여서 파산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분들이 결격사유입니다. 그럼 파산자 개념 한번 봐드릴게요. 이 파산자라 하면 채무자 훼손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 선고를 받고, 자, 파산 선고를 받고, 이 선고가 중요하죠. 현재 그자에 대해서 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아직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복권이 돼버리면 결격 사유가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파산자라는 것은 빚을 많이 졌다 해서 파산자가 된 게 아닙니다. 빚을 많이 졌다 해서 파산자가 된 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가 떨어져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파산 선고가 떨어질 때부터 복권이 될 때까지가 결격이에요. 이제 복권도 이제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이때까지 결격. 이것도 이제 5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겠죠. 이 기간 동안에 중개업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격증 없는 사람은 시험 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등록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 보존으로 취업도 안 됩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파산자, 결격사유라는 거. 자, 그러면 복권이 돼야지만이 벗어나는데 복권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당연 복권하고 신청의한 복권이 있거든요. 이 당연 복권이란 뭐냐면 이걸 법정 복권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법정, 법에 의해서 복권된다. 당연히 복권된다. 법에 의해서 복권된다. 이건 이제 법정 복권, 당연 복권 그랬는데 이것은 면책 결정이 확정됐을 때 이제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해주면 복권된 것으로 봐버려요. 또 하나
자,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 선고 사기 파산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 경과. 자, 너무 길죠. 근데 이건 간단하게 공부하는 방법은 파산 선고를 받고 10년이 경과하면 자동 복권되어 버려요. 원래 법원으로부터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당형 복권, 법에 의한 복권은 선고를 받고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복권돼요. 그러니까 법원의 복권이 없더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파산 선고 받고 10년 지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또 법원으로부터